아들 집에 들어가던 날 저는 제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60여 년을 살면서 그 통장을 깰 때만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가던 날 저는 제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60여 년을 살면서 그 통장을 깰 때만큼 손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해지 신청서에 제 이름을 쓰는데 직원이 그러더군요. 어머님, 금액이 크신데 정말 다 해지하실까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 집 들어가는데 이럴 때 쓰려고 모은 돈이지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돈을 다시는 제 손으로 못 만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 몰랐던 건 그 돈 다 쓰고 1년 만에 며느리 입에서 어머니도 불편하시죠? 따로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제는 그 집을 나갈 돈조차 제 손에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자식 위에 내 통장부터 털어본 적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또래 누구에게나 한 번쯤 닥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68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경기도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서울 쪽에 살았고 딸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남편 보내고 처음 2년은 그냥 버텼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말할 사람도 없고 저녁 되면 TV 소리만 집안에 웅웅 울렸지만 그래도 내 집은 내 집이었습니다. 아무 때나 냉장고 열 수 있고 누구 눈치 안 보고 불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몸이 아프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되는 곳. 그게 내 집이더군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저녁을 사겠다고 불러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집 좀 넓히려고 하는데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저는 이미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은 늘 돈이 모자라지요. 손주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며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옆에서 말을 아끼는 척 하다가도 중간중간 꼭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살면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도 저희가 늘 걸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내가 짐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혼자 계실 거면 우리랑 사는 게 낫잖아. 엄마 돈까지 다 쓰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보태주면 우리도 숨통이 트여. 자식이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나도 늙었고 언젠가 누군가 손이 필요할 텐데 아들 옆에 가 있으면 나도 덜 외롭고 애들도 덜 힘들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통장 정리부터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아둔 예금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내 노후 마지막 버팀목 같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 돈을 쓰면 내가 다시는 예전처럼 못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 저는 통장을 챙겨 은행으로 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천만 원. 그 돈이 아들 집 들어가는 문턱이 될 줄 알았지. 내 발목을 묶는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합가하던 날
며느리는 의외로 싹싹했습니다. 방도 가장 볕 잘 드는 작은 방으로 내줬고 장롱도 새로 사줬습니다. 어머니 옷은 많지 않으시죠? 그 말을 웃으며 하는데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군요. 저도 눈치껏 살았습니다. 생활비도 처음부터 제가 먼저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얹혀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먹고 사는 건 같이 드는 거니까. 그랬더니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다가도 끝내 종이를 한 장 가져오더군요. 생활비 정산서였습니다. 관리비, 식비, 공과금, 손주 학원 픽업 때 드는 차, 기름값까지 대충 표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로 민망하지 않게 그냥 정리만 해두는 거예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에 아무 말 없이 사인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특별 지출은 따로. 그때는 그게 가족 사이에 선을 긋는 일이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처음 3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손주는 학교 다녀오면 할머니 하고 달려왔고 아들은 주말마다 엄마 국 맛있다 하며 2그릇씩 비웠습니다. 며느리도 바쁜 척하면서 제가 집에 있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면 됐습니다. 내가 돈도 보태고 집안일도 보태고 손주도 봐주면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는커녕 일만 늘어났습니다. 아침밥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고 손주 간식 챙기는 것도 제 몫이 됐고 분리수거와 택배 받기와 학원차 기다리는 일도 어느새 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직장을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 점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집안의 구멍을 다 메워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고맙다는 말 없이 익숙해진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먹고 빈통을 제자리에 안 넣은 걸로 며느리가 툭 던지듯 말한 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내 식구가 사는 집이라 먹는 게 금방 줄어요. 그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상하게 오래 남더군요. 또 한 번은 전기장판 켜고 잤다가 다음 날 며느리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더 낼까? 그랬더니 며느리는 웃으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닌데 하면서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웃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직접 말은 안 하는데 계속 제가 눈치 보게 만드는 방식, 그런 게 쌓였습니다. 제일 아팠던 건 아들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들은 늘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무 데도 안 섰습니다. 엄마 편도 아니고 아내 편도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가장 힘없는 사람 편은 늘 아니더군요. 한 번은 손주 숙제 봐주다가 저도 모르게 졸았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하는 걸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신 것 같고 우리도 계속 이렇게는 어렵지 않아? 아들은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그러더군요.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저는 가족이고 같이 사는 식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평가 대상이 되어 있더군요. 조금 더 둘지 말지. 그 말을 듣고 그날 밤 잠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천장만 보며 누워 있는데 이 방이 내 방이 아니라 잠깐 얻어 사는 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더 공손하게 했고 그 대신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손주가 안 먹어요. 어머니, 세탁기는 저녁 말고 아침에 돌리면 좋겠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집으로 부르시는 건 조금. 하나하나가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다 어머니는 이 집 주인이 아닙니다. 그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결정적인 날은 비 오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주가 감기로 학교를 쉬어 제가 하루 종일 봐준 날이었습니다. 약 먹이고 죽 끓여 먹이고 젖은 수건 갈아주고 겨우 재웠는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한숨부터 쉬더군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죠? 처음엔 걱정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 애가 아프면 그렇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여기 불편하시잖아요. 요즘 저도 그렇고 다 같이 좀 지치네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자유롭게 지내시고 저희도 생활 리듬이 있고 해서 근처에 원룸 하나 알아보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나가달라는 말은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릴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적어도 그 한마디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물컵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며느리 혼자 생각이 아니구나. 둘이 이미 얘기했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면 오히려 표정이 없어지더군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장롱 문만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습니다. 다 쓴 줄 알았던 통장 잔고처럼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롱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적금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 제가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조금씩 넣어둔 통장이었습니다. 1천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통장은 제 목숨줄 같았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식들 몰래 돈 숨겼다고 평생 죄책감 비슷한 걸 느꼈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그때의 제가 고마웠습니다. 그래, 나도 나를 위해 조금은 남겨뒀구나. 그 생각 하나로 그날 밤을 버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도 거른 채 은행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사람들한테는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만 했습니다.
적금 통장을 들고 번호표를 뽑아 앉아 있는데 심장이 계속 쿵쿵 뛰더군요.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잔액 확인과 해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은 전산을 보다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상담 건은 진행 안 하시는 걸로 정리된 걸로 나오는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상담이요? 직원도 잠깐 당황하더군요. 아, 어머님 명의 금융상담건이 한 번 접수돼 있어서요. 진행 안 하실 거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제 명의 상담? 저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자세히는 말 못한다면서도 제 이름으로 상담 신청이 있었고 가족 동반 방문 기록이 있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 돈이 없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었구나. 누군가 제 이름까지 미리 끌어다 쓰려 했구나. 직원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 해지 예금이 어느 계좌로 빠져나갔는지 입금처 성격을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몇 가지를 봤습니다. 제가 합가하며 해지했던 2천만 원은 아들 집 이사 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쪽 카드 대금과 급한 대출 상환에 먼저 들어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정산서에 적힌 용도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들 집에 보탰다고 생각했던 내 돈이 그 집 살림이 아니라 며느리 빗구멍을 막는데 먼저 들어간 겁니다. 게다가 제 이름으로 추가 상담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확실한 서류는 못 받았지만 직원 말 몇 마디만으로도 저는 다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간 게 식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되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끝이 하얘졌습니다. 은행 의자에 앉아 한참을 못 일어났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해서였습니다. 내가 자식 위에 쓴 돈이 내가 믿은 가족을 지탱하는 돈이 아니라 남의 구멍 막는 돈이었구나.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근처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도 안 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제가 해지하던 날 창구 직원이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다 해지하실까요? 그때 누가 한 번만 더 묻고 말렸으면 어땠을까? 아니, 그건 핑계겠지요. 결국은 제가 제 발로 그 통장을 깼으니까요. 그래도 그때의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식 힘들다는데 보태주고 싶었던 마음, 혼자보다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 손주 곁에서 늙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그 진심을 계산에 넣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남의 집일 같지 않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멀리 사는 딸이었지만 이럴 때는 이상하게
딸부터 생각나더군요. 딸은 제 말을 듣더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그 집에서 나와.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저를 울렸습니다. 누군가 내 편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딸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정리한 메모와 통장 사본, 예전에 며느리가 만들었던 생활비 정산서를 꺼내놓았습니다. 딸이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다음 날, 우리 둘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전부 꺼내놓고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사무장이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대출 보증 상담이 실제 실행됐으면 어머님 명의로 빚이 잡혔을 겁니다. 다행히 접수 단계에서 막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제 명의 보호는 어떻게 해요? 인감부터 새로 정리하시고 금융거래 이력 공식 확인 요청하세요. 거기서 증거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숨이 좀 쉬어졌습니다. 그날 인감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상을 차리는 걸 도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예전엔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제 몫을 찾았고 그날은 제 발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 아들이 들어오고 식탁에 셋이 앉았을 때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은행 다녀왔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적금 통장, 해지 예금 거래 내역 메모, 생활비 정산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저는 아들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를 하나씩 손으로 눌렀습니다. 이거 내가 너희 집 들어올 때 깬 돈이다. 이건 너희가 나한테 받던 생활비 정산서고 이건 오늘 은행에서 들은 말이다. 며느리 얼굴이 천천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내 돈 정확히 어디에 썼니? 며느리는 처음엔 말을 고르더군요. 어머니, 그게 잠깐 돌려쓰고 저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허탈해서 나온 숨 같은 거였습니다. 돌렸어? 내 노후 자금을? 며느리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우리도 급해서.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급하면 말했어야지. 왜 내 이름까지 끌어다 쓰려고 했니? 그러자 아들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참, 아내도 오죽하면 그랬겠어. 우리 잘 되라고 한 건데, 엄마는 왜 돈만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돈만 생각한다고요. 내 노후 자금을 허락도 없이 써놓고 내가 돈만 생각한다고요. 그 말이 아들 침묵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고 알아도 참을 줄 알았고
끝까지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서러운 건 돈이 아니다. 내 늙은 몸이 짐이 된 것도 아니다. 내 노후를 너희 집 구멍 막는 헝겊조가리처럼 본 게 서러운 거다. 그 방 안이 숨도 못 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고 아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 눈물에 안 흔들렸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평생 흔들리던 사람이 정작 돌아서기로 한 날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간다. 이번엔 내가 나가. 쫓겨나든 말고 내 발로. 그 뒤 일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딸과 함께 며칠 동안 이것저것 확인했습니다. 은행 재상담도 같이 가고 법무사도 다시 찾아가고 제 이름으로 혹시 더 걸린 게 없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 명의로 실제 보증까지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노후 자금 다 잃고 이름까지 빌려준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도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잠깐만 넘기려 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안 믿는다고 따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그 집에서 나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몇 번이나 엄마, 내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늦었지만 아예 안 한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래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한번 자기 자리의 정체를 알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식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통장이었구나. 그걸 알고 다시 웃는 건 제가 못하겠더군요. 결국 저는 동네에서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5만 원짜리였습니다. 작은 냉장고 하나 드리고 이불과 냄비 몇 개만 갖다 놨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았고 베란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처음 혼자 들어가던 날 이상하게 숨이 쉬어지더군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불을 켜고 문을 잠그고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서랍에 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8배. 처음으로 진짜 내 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는 늘 자식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늙어보니 노후는 자식이 대신 지켜주지 않더군요. 결국 내 통장도 내 집도 내 이름도 내가 지켜야 했습니다.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안 배운 것보단 낫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가끔 아들이 옵니다. 반찬 사들고 오고 수리할 거 없는지 보고 갑니다. 며느리는 아직도 저를 똑바로 못 봅니다. 저도 일부러 미워하진 않습니다. 미워한다고 내 노후가 다시 채워지진 않으니까요. 다만 다시는 안 섞일 뿐입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가끔은 혼자 방에 앉아 그날 해지했던 통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손에 쥔 작은 적금 통장을 봅니다. 크진 않아도 이번엔 끝까지 제 이름으로 지킬 생각입니다. 자식 사랑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 사랑 때문에
나를 지워버리는 건 미덕도 아니더군요. 저는 이제야 압니다. 황혼에는 효도보다 독립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는 게 부모의 몫인 줄만 알았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 손으로 쓰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도리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들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끝까지 참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늦게라도 내 통장과 내 이름부터 지키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